거듭 강조드리면 투자 정답지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가 배터리, 세 번째가 필수 광물인데요. 네. 이제 네 번째는 제약이라고 써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이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네. 제가 좀 중요한 투자 관련 힌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힌트. 예. 구독자분들에게 네.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과장 못하면 네. 미국 백악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이 보고서가 좀 과장 못하면 투자 정답지에 가깝지 않은가. 정답지. 예. 약간 기출문제 같은 건가요? 약간 기출문제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네.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25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너무 친절하게도 백악관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지 싹 요약이 돼 있는데요. 물론 영어지만 번역기를 돌리면 번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감히 말씀드려서 정답지에 가깝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이 보고서가 이제 6월에 나왔는데 인상 깊은 부분이 뭐냐면 이 보고서에 미국이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지금 그리고 그걸 반대로 돌려 말하면 어떤 분야를 앞으로 육성할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간단한 보고서가 아닌 게 백악관이 냈고 미국의 쉽게 말하면 주요 부서들에서 모여서 힘을 합쳐서 진짜 미국의 어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있잖아요. 뭐 어느 분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여기 부서도 써놨지만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이제 굵직굵직한 부처 이제 실무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의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근데 이게 나온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간단하게 일단 워낙 올해 뭐 반도체 공급 부족 뭐 모든 너무 많이 듣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주 원인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어쨌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번 타격을 받아왔잖아요. 공급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또 터지면 진짜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달에 부처장들 모아놓고 대책 세워라. 100일 주겠다. 딱 100일 주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6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사실상 이미 4가지 분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할 우리의 유망 분야는 4가지로 압축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있네요. 네, 이미 적혀 있습니다. 뭔가요? 네,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가 배터리. 더 이제 큰 범위로는 친환경이 되겠죠. 세 번째가 필수 광물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곳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원자재들, 소재라고 하죠. 큰 범위로 본다면 원자재. 네, 원자재. 그리고 네 번째는 제약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제약에 들어가는 이 헬스케어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다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기서 아예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게 이 4가지 요소가 없으면 미국의 안보, 경제, IT 쪽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더라. 그래서 이제 이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니까 전 거듭 강조드리면 투자 정답지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무조건 밀어줄 수밖에 없는 4가지 핵심 분야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라든지 그 투자 대상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유망 섹터가 반도체, 배터리, 필수 광물, 제약 이 4가지다. 그렇죠. 라는 거네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좋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반도체는 어떻게 하겠냐. 미국이 결국은 다시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가 이제 골자고요. 문제가 뭐였는지 이제 보니까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때는 1990년 정도만 해도 이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어내는 점유율, 생산 점유율이 37% 정도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생산의 거의 3분의 1 이상은 사실 미국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엄청 높았네요. 그 당시 높았죠. 지금은 아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 기준으로는 12%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이 일부러 낮춘 것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두뇌, 고부가 같이 내는 설계 그런 하는 것들을 자기가 하고
아웃소싱이라 그러잖아요. 생산 같은 건 그렇죠. 생산 같은 거는 사실 고부가 가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인건비 싸고 값싼 노동력 이제 활용하고 원자재 활용할 수 있는 신흥국으로 다 내보낸 거였잖아요. 기업들도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이제 오히려 이제 대응이 나온 거 이제 그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아웃소싱이 너무 과도하다. 왜냐? 생산 기지를 다 신흥국에 돌리고, 뭐 심지어 중국에 돌리고 아시아 쪽 돌려놓으니까 이 공급망 이렇게 뭐 바이러스든 앞으로도 어떤 지정학적 갈등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거 그렇게 끊어버리면 우리 당장 큰일이다. 그렇죠. 예, 이 반도체는 향후 진짜 산업의 쌀이자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미국 제조협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정말 심각하다라고까지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좀 지나치게 솔직하다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 좀 숨기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숫자까지 들여오면서 이거 우리 미국이 이대로 가면은 심각하다. 이거를 이렇게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 보고서에서 느꼈던 부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를 다시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서 제조한 반도체를 쓰게끔 하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 그 대만의 반도체 최대 생산 업체죠. 거기도 지금 다시 미국 쪽에도 공장 짓게 만들잖아요. 계속 이제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에 기지 지어라. 이제 아시아에서 짓는 거 뭐 수입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찾아볼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반도체를 밀어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과 협업을 맺는, 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동맹을 맺는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과의 동맹이 아닌 기업들도 반격을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저는 이제 미국과 동맹을 굳건하게 맺는 기업들이나 나라들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반동맹, 그렇죠.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쪽 분야가 유망하지 않을까. 적어도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중요성 말씀드리면, 백악관 입장에서도 이번 보고서에 반도체는 휴대전화부터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부터 전투기까지라고 해놨잖아요. 이 말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반도체는 진짜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보고서에서 강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는 해봤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묶었는데요. 배터리 히토류 쪽. 그러니까 히토류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희소한 광물, 원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희소하다는 게 그 희귀하다는 거고, 결국은 쓸 때는 많은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필 이 희소한 광물인 히토류라 불리는 요게 전기차부터 뭐 배터리, 또 심지어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이 원자재인데, 여태까지는 이제 미국도 별 문제 없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딱 나와 보니까 당장 이제 이 원자재가 없으니까는 배터리도 못 만들고, 그렇죠. 예,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다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심각하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근데 하필 이게 또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심각한 거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과 미국은 세계 2대 강대국. 그렇죠.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 잡겠다고 치고 올라오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원자재를 다 사주면서까지 한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의존도 낮춰야 된다. 더 이상 이번 기회로 완전히 체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대응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미국 내에서 생산을 시키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0년 보고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가 에너지 부서에서 10년 보고 지금 계획 짜가지고 공급망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대응책을 발표했고요. 사실은 지금 이번 최근에도 인프라 타결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초당적 합의를 통해서 인프라 정책을 이제 통과시켰다,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게 결국 친환경 정책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시면 뭐 통학버스 이거를 전부 다 미국산 전기차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밀어주는 거죠. 이제 어차피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밀어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기차도 태양광 전기차. 근데 그거 부품이나 아니면 적어도 생산되는 곳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 조립되고 생산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정부가 사실상 밀어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향후 5배에서 10배가 커질 건데.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커질 텐데 밀어주려고 보니까 이렇게 커지면 결국 중국만 배불려주는 꼴이 되네. 그 전기차 배터리에 제일 중요한 리튬 이온 배터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나 태양광에 들어가는 네. 친환경에 들어가는 소재, 이 히토류라는 게 중국에 다 가지고 있네. 이거 심각하다라고 네.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습니다. 히토류라는 게 이제 반도체용 연마제, 뭐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네. 마치 반도체처럼 네. 이 엄청 비슷하네요. 네, 사실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소재 전쟁, 원자재 전쟁. 근데 원래 그렇게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뭐 이런 수요가 커지면서 더 심각해진 거죠. 근데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일단 히토류라는 이 광물, 이 중요한 원자재가 중국에서 전 세계 생산의 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 기준으로는 거의 70%,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오는 거의 70%가 중국에서 된다. 근데 핵심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미국이,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은 히토류라는 게 없냐? 이 반도체 그 중요한 소재라면서 그 원자재가 없냐?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미국에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안 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2015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1980, 90년대만 해도 네. 이게 있었는데, 채굴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채굴 단가도 잘 안 나오고, 뭐 이걸 우리가 하고 있냐. 쉽게 말해서, 고부 가치가 아니니까, 이제 광산이 말 그대로 네. 사업성이라고 그러죠.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폐쇄가 다 돼버린 거죠. 멀쩡히 자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은 자원이 있어서 부럽다.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안 캐도 된다. 안 캐도 된다, 약간.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채간 거죠. 밀어준 거죠. 정책적으로. 야, 이거 미래의 자원인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어주자. 인건비도 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잠식을 해버린 거죠.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네. 58%를 중국이. 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데. 네. 지금 미국은 그래서 다시 하려고 밀어주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 자원이 깔려 있어도 결국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캐내는 기술. 그게 없는데 이제 밀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또 이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종목이죠. 네, 그래서 뭐 들으시면 아마 네. 그래서 어디 투자했냐 많이 물어보실 테니까 그 종목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뉴스 나오는 것들 보시면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치가 뭐 법안 하나 통과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죠.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제 양당,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있는데 초당적으로 통과되는 이런 이슈들을 잘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일명 중국 견제법이라고 해서 6월에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국에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말 그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술이나 이런 산업에 투자하는 것만큼은 초스피드로 통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반대로 해석해 보면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견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정치 논리 다 떠나서 밀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사도 보시면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는 군사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구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이제 외신이 분석했다. 양당이 이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대로 가면은 이제 진다. 우리 잡아먹힌다.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초당적으로 합의까지 해서 밀어주는 분야에는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단기 투자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장기로 보시기에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뭐 그다음에 배터리 친환경 이런 쪽이고 또 이제 소재 원자재 쪽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주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요약부터 하면 각 부처 다 뛰어들어. 정부가 밀어줄게. 지금 야당 여당 그런 거 없어. 예산 다 확보해줄게. 첫 번째 반도체 달러 투자 예산 확보해줄게. 750억 달러 상무부가 이제 예산 확보해주는 겁니다. 이제 물론 뭐 이거 보신 분들이 통과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이제 뭐 의회 통과 이제 되겠죠.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맞으니까요. 750억 달러면 그냥 80조. 네, 80 정도 되는데 뭐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투자하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고 TSMC고 미국의 어떤 주들하고 막 협의를 맺고 세제 혜택 맺어주고 그러면서 지금도 미국의 주식들이 사실은 중소형 반도체들이 미국도 들썩들썩해요 지금 막 이렇게 기대감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미국과 협약을 맺는 큰 우량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에너지부에서 이제 배터리 개발도 계속 그 현장에서 이거 보조금 빨리빨리 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보조금으로 육성해 주거든요. 그 전기차 기업들 뭐 충전소부터 해가지고. 근데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약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이거 패권 뺏기면 큰일 나겠다 하니까
배터리 개발 돈 빌려줄게. 뭐 저금리로 빌려줄게. 세금 혜택 팍팍 해줄게. 네. 대출 프로그램 만들어봐. 해서 에너지부가 지금 대출 프로그램 뭐 170억짜리, 네. 170억 불짜리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희귀광물도 지금 채굴 채산성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사업성 안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빌려줄게. 네. 이제 예산 같은 걸 다 확보를 한 거죠. 결국 이 돈들이 관련 기업들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한테도 네. 이제 뭐가 문제야 물어보니까 지금 의약품 의존도가 87%가 중국이나 해외에서 옵니다. 네. 이거 공급만 끊기면 또 문제 생깁니다. 지금 백신부터도 사실 백신도 예를 들어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데가 만들지만 네. 생산은 사실 한국에 지금 뭐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 맡기기도 하고 네. 공장들이 다 기지들이 외국에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공급망 문제 생긴다. 그럼 내부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핵심 의약품 선정하고 밀어줄게. 그런 것들은 자체 생산할 수 있게끔 하자. 약간 이렇게 네.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뭐 한국 원화로 한 80조, 배터리엔 뭐 약 20조, 20조, 휘토류에는 한 3조 좀 넘는 것 같네요. 네. 바이오에는 한 7천억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이슈들을 보시면 네. 이제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 이게 한국 기사만 보시면 네. 한국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언급됐느냐 이런 것만 좀 포인트를 많이 둬요. 되게 중요하죠. 이제 그건 이제 물론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나라도 얼마나 언급했는지 이런 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확실히 이제 결국 미국은 온 신경이 지금 중국에 가 있다. 중국만 450여 차례 거론했으니까 보고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이제 중국을 언급하면서까지 게다가 야. TFT 중국 견제 TFT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야, 250페이지에 450차례 언급이면 한 페이지당 2번씩 언급.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많은 걸까요? 그렇죠. 야, 이유에 대한 이제 네. 엄청난 네. 그 경쟁을 네. 느끼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미중 갈등이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었어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사실 2017년 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부터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사실 주가도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많이 출렁였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니까 덮어져 있다가 이제 슬슬 이제 미국도 백신 접종률 절반 넘어가고 하니까 다시 부상시키는 모습이고 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 영상이 지나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7월 1일이 네. 중국 공산당 100주년입니다. 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약간 네.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100주년 행사할 때 앞으로 미국 10년 안에 잡겠다 이런 것들 발표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질 수 없다. 이제 계속 이게 표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봤을 땐 갈등으로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서는 서로 지금 기술 개발과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밀어주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 보고서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있는 부분 몇 가지 좀 더 중요한 걸 네. 가져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100일 보고서 보고 미국에서 개발된 제품은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봤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게 네. 리쇼어링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리쇼어링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이 딱 되는 거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거대한 좀 물결이 바뀌어지고 있다. 저는 원래는 느꼈거든요. 밖으로 내보냈었는데 그렇죠. 이제 원래 다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대학교에서 경영학 수업 같은 거 들으면 뭐 이렇게 리쇼어링이 아니라 반대 오프쇼어링이라 그래서 외부로 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아, 기업들의 성공 사례다 이랬는데 맞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할 때 꼭 참고해야 될 트렌드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분야 뭐 지원 예산 대폭 증액 한다고 이제 한 내용을 방금 보여드린 게 이제 요약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관련주.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게다가 전 미국이고 하니까 네. 너무 그런 고위험 종목보다는 네. 일부러 큰 종목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 제 순서의 의미는 시가총액 순입니다. 네. 그 규모 순인데요. 네. 일단 미국에 대표적으로 작가님 생각하시기에도 반도체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네. 갑자기 뭐 어디서 갑자기 반도체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공장을 짓고 그렇죠. 최신 설비를 넣고 놓고. 저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게끔 그쵸, 하겠다 그쵸.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그 반도체 만들기 위한 설비, 장비, 어려운 말로 뭐 이렇게 장비라고 네. 하는데 그게 조금 많이 투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뭐가 있나 보니까 너무 편하게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반도체 장비 3개 회사가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이 제가 좋아하는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독과점이라고 하면 이제 1, 2, 3등 다 해먹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세 개 회사가 지금
네. 독과점인 거예요? 네. 거의 점유율을 거의 뭐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물론 4, 5등도 있는데 네.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눠 먹고 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뭐 삼전, 하이닉스, TSMC도 이제 경쟁 그 후발주들이 따라오기 진짜 힘든 거대 기업들이 됐잖아요. 이미 네. 장비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이긴 한데요. 물론 유럽에도 상장돼 있고 하지만 네. 미국에서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AMAT라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라고 하는 LRCX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장비 3대장이 미국에 상장돼 있고 네. 독과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티끌만큼 배당도 주긴 하지만 네. 이런 기업들은 그냥 마음 편히 넣어놔도 될 종목으로 제가 일단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음영을 넣어놨는데요. 네. TSMC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그 아마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구독자분들은 뭐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쵸, 그쵸. 네, 대만의 생산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 최대 그 생산 업체가 되는 거고 네. 시가총액으로도 현재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1등입니다. 네. 지금 5,500억 달러 정도면 600조 정도 되는 네. 거죠.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높고요. 이 반도체 업체도 제가 이렇게 표에 넣어놨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만 회사인데 갑자기 미국 얘기하다 왜 대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이제 미국이 지금 반도체 동맹을 위해서 반도체 재건을 위해서 대만과 손을 잡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TSMC 없이는 갑자기 어디서 반도체를 그렇죠. 만들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TSMC한테 계속해서 이제 애정 표현을 하면서 속된 말로 애정 표현하면서 모든 혜택 주고 밀어줄 테니까 빨리 공장 우리 미국에 지어. 그럼 이제 짓게 하고 기술력도 좀 빼돌리고 이제 기술력도 좀 받고 좀 말로 이제 하면은 TSMC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넣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 그 순서대로는 뭐 미국의 반도체 그래픽 카드 기업인 엔비디아라든지 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받은 거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네. 인텔도 우리도 이제 반도체 생산 시작하겠다. 사실은 인텔 같은 기업은 거의 뭐 준 그 공기업처럼 미국의 어떤 부름을 받고 응답하는 거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뛰어들겠다 한 것도 있고 네. 미국의 지금 반도체 기업들 퀄컴, 뭐 AMD 이런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같이 수혜를 받는 분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몽님 그럼 이 중에서는 좀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반도체 관련주 탑 9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제일 투자 비중이 높은 건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사실 이 인공지능과도 관련이 있고 데이터 센터부터 네. 뭐 차량용 반도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좀 좋게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에서 반도체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순매수 종목하면 엔비디아가 맨날 1등입니다. 한국 분들이 확실히 이런 트렌드에 밝으시고 IT 강국이라 그런지 저런 기술력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많으시고 종목도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TSMC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국제 정세가 이걸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아까도 제가 미국과 연계된 혹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나 관련 분야의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담겼을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 일본, 대만이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일본이요? 게 보이거든요. 일본도 반도체로 좀 유명한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일본이 그 삼성전자 이전에 아마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예전 반도체 하면 원래는 일본이었거든요. 반도체가. 근데 이제 한국이 기회를 잘 잡고 넘어온 거죠. 자랑스러운 게 삼성전자가 이제 가져온 건데 일본도 지금 위기의식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대만과 한국은 반도체 생산을 지금 잡았고 일본은 그 원래 소재에 강한 거 아시죠? 약간 일본이 약간 장인정신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들한 소재, 막 볼트 너트 이런 것도 작은 것도 작은 것들 다 일본에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이제 패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일본도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스가 총리가 이제 일본도 반도체 육성해야 된다고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 대만이 이렇게 편을 지금 맺고 있는 게 기사로도 나오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가져온 게 일단 대만부터 얘기 드리면 중국이 계속 대만을 미국과 엮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만은 자꾸 미국하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중국은 대만이 우리 거다. 하나의 중국인데 너네 대만 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이 계속 미국한테 너 대만 건들지 마 했는데도 계속 기사처럼 대만과 무역회담을 하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대만하고 손잡을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의 그 반도체 엄청난 기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재밌는 사례가 있었던 게 대만에서 요즘 최근에 바이러스 막 코로나 뭐 변종도 터지고 갑자기 일이 커졌었거든요. 그때 딱 대만이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도 아니고 군용기 타고 에어포스 타고 그 상원 의원들 심지어 이제 미국의 하원 의원들도 아니고 상원 의원단이 직접 다 가가지고 이제 약간의 보여주기죠. 백신 공수해 왔다. 너희는 우리 동맹이다. 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직접. 에어포스가 대통령 전용기 아니에요? 아, 예, 저도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에어포스 1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대통령 딱 하나, 이제 대통령 전용기고, 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군항기 이렇게 딱 사진도 일부러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산 백신 이제 75만 회분 우선 지원해주겠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일본도 124만 회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본이 원래 지금 자기네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대만이 힘들다고 하니까 일본이 다른 나라에 준 건 이게 처음이었어요. 아, 일본도 대만에? 네, 일본도 대만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티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화답하듯 TSMC도 지금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재밌네요.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어느 나라 진출하는지 보시면 사실 약간 동맹국이 약간 보이는 느낌?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TSMC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만과 미국의 편을 맺고 반도체 부활을 노리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도. 자기들한테 잘 해주는 곳에 조금 더 뭔가 하나 더 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만 일본이 백신을 해외에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데 여기 기사 재밌는 게 지금 미국 군용기에서 백신 싣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바로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산은 안 받겠다고 계속 그런 거예요. 대만도. 이게 참 뻔히 보이는 거죠. 이제 너희는 우리 편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중국은 그간 대만에 중국산 백신을 주겠다고 거듭 제의왔지만 거부당했다. 야. 중국은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계속 그러면서 지금 심지어 그래서 지금 최근 기사가 뭐냐면 중국이 좀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농담 삼아 말하기 그런데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만에요? 네, 대만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그 공산당 100주년 7월 1일이라고 했는데 일부러 지금 미국이 도발하려고 그로부터 하루 전날 6월 30일 날 대만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 근데 이 무역 협상이 뭐냐면 그 여기 적혀있는 무역 투자 기본 협정 TIFA라고 하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 FTA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무역 협정. 요거 바로 전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큰 이제 큰 이제 협상인데 이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중국 거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데 아예 대놓고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대만을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해주라고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아예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이게 심각한 문제긴 해요. 이제 지금 전쟁 날 수도 있다. 중국이 최근에 독립할 거면 진짜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계선 있잖아요. 방공 식별 구역에다가 이제 막 핵무기 탑재한 그런 폭격기. 이게 뭐 사상 최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28대. 이거를 이제 띄워가지고 계속 이제 경고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도 뭐 혹시 예상 못한 위험이 터진다면 이게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올해 초부터 그 국방부 장관이나 이쪽에서 혹시 이쪽에서 지금 도발이 터지면 심각할 수 있다. 긴장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아, 미국도 병력을 근처에 다 좀 배치하거나 대비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군사 충돌이니까 제가 봤을 땐 이제 그건 아닌데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도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한번 붙어보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입장이고 대만에 이제 높은 분이 나와가지고 아예 지금 근시일 내에 되게 안 좋은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므로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하나 봐두시면 되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도 쉽지 않은 게 제가 예전에 그 군사 비를 쓰는 거를 옛날에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어쨌든 최대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방. 국방비로 미국이 쓰고 있는 게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쓰거나 더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천조국이라는 말 우리 흔하게 하는데 그게 여러 말이 있지만 국방비만 뭐 천조 쓴다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보다 어쨌든 강대국인 건 확실한 거니까 미국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만이라는 그 나라를 놓고 좀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내는 게 군사적으로도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라는 분야, 안보 이런 분야에 직결되기 때문에 요거 계속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지금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싸우느냐 그 반도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반도체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소목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이제 소목님이 이제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 어쨌든 80조, 그다음에 뭐 배터리 20조, 뭐 히토류 뭐 한 3조,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조 뭐 7천억 이상 이쪽을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이번 정권에서는. 시장이 커지는 건 확실하겠죠. 관련 종목은 오를까요? 이건 좀 완전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건 반도체인 게 사실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업종은 지금 경쟁이 엄청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는 굳이 말하면 성숙 산업이고 성숙 산업인데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 좀 이런 분야고 후발주들이 갑자기 뛰어들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하기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고른다면 나는 좀 그래도 확실히 유망한데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라는 게 반도체에 저는 좀 가까울 것 같고 나는 좀 리스크를 걸더라도 크게 불려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시장이 초기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그래서 그 친환경 배터리 이쪽은 리스크를 걸고 투자를 해본다면은 해볼만 하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 쪼개먹기가 너무 많아지면 주가가 못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가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유망한데 그냥 지켜보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놨다가 이제 1, 2, 3등, 1등부터 10등까지 쭉 봤다가 이제 점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치열해지면 좀 심한 말로 뭐 인수합병 당하기도 하고 뭐 어떤 주식은 이제 좀 사기라면서 상장 폐지 당하는 주식들이 있고 지금 미국에도 그런 주식들이 막 있거든요. 막 경영진이 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산업 초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투자는 조심하시되 이제 리스크를 거실 분들은 조금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소목님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금액은 아니니까. 저는 일단은 반도체는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반도체 투자해왔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반도체는 엔비디아나 이런 뭐 장비 주식들에 약간 집중 투자가 돼 있는 반면에 사실 친환경 쪽은 좀 이렇게 종목을 많이 깔아놨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클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혹시 또 제가 모르는 사건들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전체 비중은 반도체와 친환경이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바이오 쪽은요? 바이오 쪽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이오는 너무 변수가 많고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ETF? ETF, 그러니까 헬스케어 ETF나 바이오 ETF가 있습니다. 그렇게 퉁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나 이 친환경보다 더 성숙 산업이잖아요. 약간 이제 물론 새로운 산업들이 육성되지만 제가 그걸 발굴하기 너무 힘드니까 ETF로 했을 때 한 뭐 말 그대로 연 5에서 10%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제약 시장이 그쪽은 그냥 ETF로 퉁치는 걸로 저는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목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성장기 어떻게 보면 배터리나 희귀관문 그쪽이라서 경쟁이 너무 많고 그 사이에 사라질 기업도 생기다 보니까 분명히 있을 수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성숙기 산업이다 보니까 이미 경쟁자들이 좀 정리가 될 것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된 상태고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시장 계속 커지니까 좀 더 좋게 보시는 뉘앙스들이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소목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 우리가 흔히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 투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정답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런 의견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미국이 계속 강조드리면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초당적 합의까지 이룬 정책을 거기에 반대로 맞선다. 이거는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오히려 그 미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쉬운 좀 방법이 아닐까, 지름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PY라든가 QQQ 있잖아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방식도 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미국 주식에서 이제 종목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반도체 기업이나 뭐 친환경 기업들이나 앞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거거든요. 크면 알아서 포함시키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장 지수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요즘 이런 기사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미국
한국도 나오던데 미국 지수는 신고가인데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이런 기사가 인기 기사에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달리죠, 많이 달리죠. 그래서 너무 공감돼요. 항상 종목 고르는 게 참 쉽지 않고 그리고 설령 이거 잘 골랐어도 버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좀 오르면 팔고. 근데 시장 지수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니까 좀 단기 트레이딩이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딱 그냥 투자 예상금의 절반 정도는 시장 지수에 묻어놓고 절반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한번 종목으로 해보자. 공부한 김에 이렇게 영상까지 찾아서 봐주실 정도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배터리, 희귀가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쪽 유명할 것이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도 보복 소비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소외받은 것 중에서 다음 섹터에서 좀 괜찮을 거는 좀 어디 좀 보세요? 지금 마침 딱 좋은 게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 저는 핑계라고 말하지만 무슨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요즘 일어나고 있죠. 네, 지금 뭐 확산된다고 하면서 기껏 또 코로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슈로 최근에 들어서 항공주나 여행주, 숙박주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회복돼야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 그 기대로 미리 올랐던 주식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조금만 길게 생각해 보시면 과열됐던 게 좀 델타 변이로 일시적인 악재로 악재로 하락했으면 미래를 보여준 거잖아요. 만약에 그 변이가 해소되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될 뿐이지 보복 소비는 결국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좀 그런 주식들이 조정받았다면 단기적으로 나는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면 결국은 여행항공주들이 마침 올랐다가 조정을 꽤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저 이런 쪽들이요. 레저 그런 쪽들. 자, 소몽님의 개인적인 질문 좀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소몽님은 지금 수익을 벌고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으시죠? 뭐 주식 말고요? 네. 주식 말고. 금액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파이프라인 같은 거죠? 네네네. 사실 저도 주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깔아놓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깔아놓으면 주식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뭐 강의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책도 내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유튜브는 사실 적자입니다 아직. 진짜요? 네, 유튜브는 적자죠. 왜냐면 유튜브는 돈을 거의 벌고 있지 못합니다. 진짜요? 네네네. 충격. 구독자 30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보시면 유튜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던데라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진짜 아니고 플랫폼으로서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플랫폼의 이 가치를 너무 높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형자산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작가님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죠. 뭐든 쉬운 게 없는데 아무튼 이게 돈만 보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 통해서 사실 조그맣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저는 조그맣게 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 이렇게 막 대놓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이 좀 다세 보면 5개 이상 10개까지 되는 것 같아요. 자잘자잘하게. 뭐 키워드로만 본다면 지금 주식,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도서 출간, 그다음에 어떻게 오프라인 강좌,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타 뭐 스마트 스토어 등 뭐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요즘 시대 사실 그 N잡이라고 여러 가지 직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는 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몽님은? 파이프라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제약 회사 투자하실 때도 막 보시면 뭐 파이프라인 어디가 터질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터지면 대박이다 이러는데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이제 요즘 시대는 너무 트렌드가 빠른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노동소득에만 안주해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느 뭐 유튜버가 뜬다고 해서 유튜브만 하면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채널과 트렌드 변화가 너무 심한 거죠. 맞아요. 막 작년에 미국 주식이 핫했다가 또 올해는 뭐 어디 핫했다가 요즘 뭐가 뜬다더라 이러면서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모든 그 분들의 트렌드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축할 만하면 이게 또 다른 게 생기고 뭐 이런 걸 제가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깔아놓는 게 안전 마진을 구축하는 일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본업이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고 파이프라인이 분산 투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파이프라인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 수 있는지 본인이 직접 많이 만들었으니까 팁 하나만 준다. 그쵸. 제가 그럼 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블로그로 기반으로 성장한 그 사람인데요. 블로그를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너무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진짜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터지죠. 그러니까
저를 유튜브로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네? 이러는데 블로그만 거의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오래 하셨네. 계속 그냥 제가 그 열심히 돈 벌려고 살아온 성장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취업 준비한 얘기부터 대학생 때 뭐 고민되는 얘기, 뭐 심지어 결혼 준비하는 얘기가 막 이런 것까지 다 써놨어요. 주식 투자하는 얘기 다 들어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보고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변경한 것도 있는 거죠. 그것도 대응이었는데 일단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진리죠. 진리인 것 같아요. 정말. 진리죠. 진리. 근데 생각보다 말처럼 꾸준히 하신 분이 드물어요. 흔치 않죠. 유튜버분들 중에서도 뭐 하다가 사라지신 분들 많은 것 같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조금 베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와서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좀 아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블로그나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시간 줄여줄 수 있을까? 맞아요. 시간을 줄여주면 사람들은 모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남들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뭐 똑똑하거나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발품 팔고 알아본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면 큐레이션 해주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꾸준히 좀 해야죠. 처음에 좀 실망하지 말고. 근데 그걸 이제 베푼다는 느낌으로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로 성공한 거잖아요. 좀 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소스로 퍼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은 사실 저는 마케팅은 약해요. 저는 홍보에 돈 태울 바에는 자료에 좀 더 신경 쓴다 이런. 자료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드시죠. 그러니까 좋은 자료들은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잘 열심히 하면 저 말고 누군가가 뭐 자발적 바이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께서 혹은 제 자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공유해 주더라고요. 퍼뜨려 주죠. 어딘가에서 보고 왔대요. 근데 보면은 뭐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저를 추천해 주셨고 아니면 어떤 이제 저 너무 좋으신 분이 제 유튜브를 다 정리해가지고 카페에 계속 올려주시는 거죠. 그럼 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소몽님 방송을 몇 개 보면 자료가 워낙 좋길래 우리 채널에서 그 좋은 자료 좀 보여주고 싶다. 네네. 그래서 불러주신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오신 분들 많아요. 뭐 소몽님 보고 저도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 해보는데 돈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돈 보고 하시면 어렵다. 근데 이렇게 길게 안 보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한 거죠. 월급쟁이일 때. 그 급여가 없었다면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키우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절히 이제 때가 되면 디졸브 하실 수도 있는 구간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본업을 가지면서 돈을 벌면서 다른 것들 좀 천천히 준비해가는. 맞아요. 그렇죠? 이 양쪽이 발을 담그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 맞아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면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이 내가 확실하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뭘 준비하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도 굉장히 여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급해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파이프라인 깔아놓으니까 주식 투자 더 잘 되는 거예요. 훨씬 여유로워지고 이번 달 좀 수익률 안 좋으면 어때? 어차피 또 오를 텐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방금 김 작가님 너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실리콘밸리 창업한 그런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회사 다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늘부터 나 사업할 거야 이게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 저렇게 시도해 실패해 보다가 이게 됐다고 느꼈을 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들은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변에 보면은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이 더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회사원일 때 일도 열심히 하면서 퇴근하고 막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투잡 뛰고 엔잡 뛰다가 저도 이제는 회사의 일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건 이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나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는 제가 듣기로 이제 약간 플랜 A, B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는데 한국은 우리가 고스톱 칠 때도 못 먹어도 꼬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촬영 전에 우리가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나눴잖아요. 소모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의 비중이 줄어들면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몇십억 모아야 된다 이런 거는 끝이 없는 것 같고 욕심은요. 사람이 제가 주변에도 보면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막 50억 모았더니 갑자기 100억이 모으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끝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막 얼마 전에 만나봤더니 더 벌고 싶다고 막 가족까지 포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근데 저는 그 성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의 정의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의 비중이 커지는 거 절반 이상이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커지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노마드를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에서든 해외 어느 곳에서도 있어도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소통도 하면서 어쨌든 수익도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려고 그걸 목표로 정해놓으니까 좀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목님 모시고 이제 미국 백악관 이제 공무망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투자 아이디어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그 미국의 이 정책 보고서가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 어떤 분이 부동산도 비슷하다. 그 2030 그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막 나라에서 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그거 막 공부하고 이제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보면은 힌트가 많이 보인다, 도움이 네. 많이 된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보고 투자하더라. 이러시는데 저도 미국 주식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어찌됐든 간에 좋든 싫든 지금 G1 강대국인 건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국 주식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영상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네.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소수몽 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